호루라기 재단 2023 히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만드신 조성현 PD하고 김도영 그 교수님을 모시고 첫 번째 이야기를 풀어봤어요. 오늘은 여기 어딘지 딱 느낌이 오실 텐데 알릴레오를 찍는 그 스튜디오입니다. 바로 노무현 시민센터에 저희가 공간을 대여해서요. 이곳에서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편에는 학교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박은선 변호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선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의 대표 변호사이고요. 10여 년 정도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뒤에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이야기 손님인데요. 이번에는 또 선생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초등교사로 23년째 근무 중인 이의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 생활부장으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서게 된 이유는요, 학교폭력 업무뿐만 아니라 또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공익제보 사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그 관련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또 몇 가지를 말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 3월까지 넷플릭스에서 방송한 그 드라마 더글로리가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국민들이 갑자기 뭐 마치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이냐, 너무너무 학교 폭력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통해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저희가 이제 호루라기 재단이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학폭과 공익제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엮어보려고는 합니다. 일단 조금 나눠서 네네. 얘기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해봤으면 네.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학폭과 공익신고가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느냐 네네. 이걸 처음에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의 가해자 또는 과거의 가해자에 네. 대해서 호루라기를 부는 것. 그쵸. 공익신고가 네, 네. 호루라기를 부는 거니까 그 사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뭐 인스타그램이 됐건 아니면은 무슨 교육청 홈페이지가 됐건 국민신문고가 됐건 그런 걸 알리는 거를 학폭 미투 또는 학폭 공익신고라고 네,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네. 그런데 이게 과연 공익신고인가? 이게 공익신고로 우리가 바라볼 여지가 있다면 그건 또 뭐고, 어떻게 이 부분을 뭐 장려하든 아니면 공익신고가 아니라면 뭐 이건 좀 지양하자고 하든 네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폭 사건은 어쨌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학폭 사건을 보다 보면 여기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굉장히 많은 학생 부모님들이 학교를 걸어달라. 예, 학교 선생님을 문제 삼아 달라. 근데 그게 약간 어떤 뭐 너무 분노해서 사적으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애들도 네. 이런 피해를 입을 그렇죠. 수 있다. 네, 예. 네. 이 선생님 이 학교에 있으면 애들 계속 피해 입는다. 네, 이거는 이제 학폭 신고를 했는데 선생님 덮었다. 네. 학교가 덮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학폭과 관련한 학교 미투가 네.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네. 공익신고, 학교나 교사 이렇게 네.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첫 번째 네, 이야기 네. 그럼부터 해보면은 네네네.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내 학교 학생이고 또 내 아이가 아직 학교에 있다면은 그거는 공익신고 아닐까요? 그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네. 부분에서. 네. 제가 학폭 사건들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호루라기를 불어주세요인데, 그 호루라기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반에 있는 목격자 아이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얘네가 방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수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네. 근데 이 아이들에 따라서 완전 이게 그 학폭으로 인정이 되고 우리 피해자가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살 수 있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2차, 3차 피해를 입거나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가해자가 오히려 더 뻔뻔해지는 경우들이 네.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성인 범죄라면 녹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일상 학교 생활에서 사실 녹음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핸드폰 막 걷고 막 이러기도 걷잖아요. 하고. 예.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목격자들의 진술인데 학폭 사건 처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특히 반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받는 아이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도 증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또 어렵게 애를 설득을 해요. 네. 이제 정말 아동학대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뭐 그 친구가 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애가 써줘요. 그래, 네가 그때 피해 당한 건 맞아. 그때 내가 봤어. 그런데 이게 부모님? 네, 네. 부모님이 안 돼. 그거 못 내. 그렇죠. 이렇게 왜냐면 되는 네가 거예요. 괜히 해코지 당할 거야. 네.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민사고 그 정순신 그 네, 네. 변호사님 아들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판결문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 학교가 기숙사인 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안 가잖아요. 부모님의 그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군요. 네, 예. 그 애들 전도 유망한 애들 부모님 난리 나겠죠. 쓰지 마. 네가 왜 거기 껴? 이럴 텐데 애들이 4명의 용감한 학생들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4명 중에 한 명은 제가 아예 그 아들한테 물어봤다. 혹시 왜 그렇게 괴롭히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대법원 할아버지가 와도 얘는 당연히 학폭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기숙사 학교의 특성이기도 했던 것 같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일반 학교에서는 애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학폭 신고가 되면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너희가 보고 들은 거 써내. 근데 그게 모든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걸 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학폭 음. 그 저희가 조사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네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117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스쿨 폴리스인데 117에서 학교로 이제 그 사안을 이제 어떻게 조사해달라는 그 정보가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담임교사한테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담임교사는 신고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우선 학폭 사안을 이제 기재하기 전에 우선 저희들은 이렇게 교육적인 어떤 뭐 지도 같은 것들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한 후에 어머니들, 그 학부모들의 동의를 이제 얻어서 이렇게 처리했다. 뭐 이럴 경우에는 좀 만족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정식으로 학폭을 신고해 주십사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전담기구가 학교 안에서 이제 설치되어서 그 교감이 위원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관련 교사, 보건교사라든지 전문 상담교사라든지 책임교사, 관련된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전담기구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그 전담기구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인원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면담, 그러니까 관련 학생 면담, 주변 학생 조사, 또 넓게는 설문조사까지도 이제 되어 있어요. 일종의 그- 전수조사. 네, 말씀하시는 전수조사가 할 수 있다고 할 법에 수 있다. 예, 그럼 법에 해도 되고 안 안 해도 돼. 된다. 그래서 근데 보통 저도 이제 학폭 업무를 그게- 담당하면서 이렇게 가해 관련 학생, 피해 관련 학생 이제 면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학생 이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이게 좀 정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진술을 했는데 그거 진술 빼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러면은 진짜 되게 좀 할 수가 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면담을 했는데 A라는 학생이 이렇게 말하고 B라는 학생이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교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어떻게 물론 교육적 지도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제 대책을 세울 수는 없고 그다음에 또 설문조사 아까 지금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그 학교 폭력 그 설문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가해자 학생이 실제로 학교 폭력을 하는지. 근데 선생님, 변호사님, 저기 그 설문조사 내용에
한 학기 동안 이번 학기 말고 지난 학기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안이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특정 사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일종의 신문고처럼 네네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건 학폭 신고가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게 교육청에서 이제 심의회가 열릴 거잖아요. 네. 거기에 써먹을 수 있는 증거로서의 뭐 어떤 조사가 없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거죠. 그 케이스와 관련된 조사는 네네네네. 없다라는. 근데 그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게 설문조사를 하려면은 저희가 수업 시간의 일부분을 갖다 이제 할애를 해야 돼. 그러면 학습권이 저희 침해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물론 근데 뭐 저희가 뭐 참체 시간이나 뭐 적는 상담 교사 이제 시간 같은 것들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고 근데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해도 이제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직접적인 그게 현실이죠. 예, 네. 직접적인 증거로 그래서 저희가 할 제가 수가 없어요. 이 아, 학폭 그렇구나. 가해자와 관련한 그 이제 공익신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또 이제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용기를 내달라. 맞아. 용기를 내달라. 제발,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거 내 일이 아닌데 뭐 괜히 끼어들지 말아야지. 근데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네.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잖아요. 그럼 단 한 명의 목격 진술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네. 이게 공익신고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발 용기를 내달라. 제발 말해달라. 진짜 어떤 때는 막 제가 전화하고 싶어요. 막.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듣다 보면은 아이들도 용기를 가져야 되지만 이 부모의 인식 자체가 너무 많이 네. 바뀌어야 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애들이 목격자인데 그 어떤 아이의 엄마가 전화해갖고 그 애가 봤다는데 본 것만 쓰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어떨까? 솔직히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그거를 네, 외면했을 때에 내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그쵸. 분명히 저는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는 나 때문에 안 쓰게 했을 때 그 부모로서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걸 또 써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약간 팁을 드리면은 이 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쓰지 않아도 돼요. 네. 아이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부모님이 써주시면요. 그게 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네.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경찰이 이 사실확인서 같은 거를 보면요. 네. 이거 뭐, 당연히 이거 목격자 있구나, 끝, 뭐 유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경찰은 이거를 쓴 사람한테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른이라고 하면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부르잖아요. 네, 네. 근데 아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그럼 전화로 확인을 하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대신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보호하면서 그러면서 남의 아이도 도와줄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네. 부모님들이 좀 우리 글로리 보고서 네. 시청자로서 되게 분노하셨잖아요. 그럼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아이의 반에서 일어나는 학폭 문제를 내 아이가 해결할 수도 있구나. 네. 요만큼의 도움이라도 줄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렇게 내가 나서서 하지는 못할 망정 말리는 부모는 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네.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전수조사도 좀 해주셨으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몰랐는데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조사를 할 때도 심지어 이게 뭐라고 맞아요, 방관자라고 맞아요. 그러나 그 친구들을 조사할 때도 학부모의 동의를 동의를 받아야 그렇죠. 된다고 네네. 하죠.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이 있었어요. 아, 왜냐면 네. 그래서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 좀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저는 그 아이들 조사할 때 부모님은 당연히 동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서 그
그 조사하는 장면을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네. 하기 전에 그냥 어떻게 했어? 뭐 그 정말 육하 원칙만 이렇게 관련해서 묻고 그 뭐 윽박지르거나 그런 거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네. 증거를 남기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저희 학교에 좀 특수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좀 경험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 네. 그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 이거가 좀 이거를 관가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폭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 학폭 생활부장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약간 여담으로 빠지긴 하지만 그 최근에 무슨 PD 수첩인가에서도 그 학교 아, 교권의 네, 네. 문제, 네, 그러니까 네. 정말 교사하기 정말 맞아요. 힘들구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보니까 그 교총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네. 지금 교사 노조 그 교권 그 관련해서 상담한 건수가 작년에 520건이었대요. 근데 이거는 2016년에랑 거의 준하고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한 400건 안팎으로 이렇게 약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이렇게 활발하게 늘어났고 또 네. 작년에 교사노조 연맹에서 22학년도에 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선생님의 그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게 26점, 그러니까 설문에 응답한 선생님의 26.6%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래서 이 얘기도 이 얘기도 네. 되게 좋은 얘기인데 이거를 약간 공익신고랑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 좀 네. 사실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게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교사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어린이니까 선생님이 참으세요. 아니면 학부형이 그렇게 화내는데 선생님이 참으세요. 이렇게 그 좀 되게 저희에게 희생을 강요하셔서 어디를 봐도 이제 교사가 그러니까 교사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없고 그다음에 관련 법이 이미 2020년에 상정이 되어 있어요. 교권주의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상해나 폭행 이런 걸로 인해서 4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나 그다음에 성폭력 그다음에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그 불안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로 인해서 4주 이상 치료를 받았을 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거나 뭐 그 어떤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입증하기도 좀 어렵고 또 이거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시는 선생님들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예전에 어려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세대가 있다 보니 그 교권보다는 학생 인권이 더 그렇죠. 소중한 것이라고 이제 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글로리에 나오는 나쁜 선생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생님이 뭐 교권 운운하면 너무 짜증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 인권이 더 소중하지 그랬는데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제도 속에서 정말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 선생님이 오히려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공익신고와 연결을 해보면 네. 그 어떤 제가 선생님 사례를 들은 네네. 적이 있었는데 뭐 이제 제가 예전에 교사로 근무할 때도 이렇게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 그거를 좀 관리자분께서 네.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시고 이제 저도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어떤 아이의 교육에 관여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거를 이제 아동학대로 모는 네네, 경우들이 있다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방임형 아동학대는 정말 비난하고 싶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때 이게 아동학대로 되는 문제는 우리가 되게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었다는 사례는 뭐냐면 이 선생님이 학교 폭력을 포착을 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난 이거를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셨고 되게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네. 신고를 하신 거예요.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조사하는데 아동학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아이는 그렇게 네. 말 안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 그 지역에 약간 유지 뭐 이러셨대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다음에 또 내가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됐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거를 학교 폭력을 알린 네. 그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익신고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생님을 보호하는 맞아요. 장치가 맞아요. 예, 우리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와 있는 장치들을 좀 활용해서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지금 사실은 요즘 들어서 이게 학교 폭력을 정말 근절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 뭐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뭐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하나만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그 넷플릭스 드라마로 인해서 갑자기 불거진 이 분위기가 좋은 결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꿔야 되는데 감정만 그냥 이렇게 끌어오르게 하고, 그래서 저희 오늘 콘텐츠는 되도록이면 그런 어떤 감정만 끌어오르는 맞아. 내용 필요 없다. 우리는 맞아. 뭘 바꾸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요. 도움을 주시면 좋을지, 또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인지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한 수 뒤로 미뤘는데 그 요즘 나오는 이 학폭 미투들, 그러니까 막 10년 전 일, 20년 네, 거의 막 네, 이런 네.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사적 복수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오죽하면 저렇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막 동의하고 힘을 실어줘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표혜림 씨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미투를 해놓고, 그런데 그런 뭐 맞고소 이런 것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시달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인이 된 이후에 학교 폭력을 제보하려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가해자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리는 것, 네. 이것이 그러니까 딱 그거죠.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 그러니까 현재나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네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과연 공익신고인가?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어렵죠. 같아요. 솔직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일단 그 변호사로서 법의 관점으로만 보면요. 공익신고인가 아닌가 전에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네, 요즘에 그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반드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알렸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 뭐 A가 과거 10년 전에 날 괴롭혔었다. 네. 근데 사실 내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 그러면 10년 지금 소송하면 되지, 고소하면 되지, 왜 이거를 언론에다 이래? 이미 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도 지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알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일단은 사실이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라면 일단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피하는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거가 이제 명확하다든가 하면은,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지만, 그런데 이게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형법에서 이게 진실하거나 또는 이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이제 연예인을 거의 뭐 이상향처럼 난 저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서 자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연예인이 이제 학폭을 한 그런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냐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정을 해서 알린 거라고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죄냐 아니냐, 정당한 행위냐, 이걸 넘어서 과연 공익신고인가?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을 정말 인정받고 그걸 넘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이제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근데 공소시효가 보니까 많이 다 지나고 정말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또 교육적 입장에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지도할 때는 봐봐, 저렇게 돼. 너가 어렸을 때 한 너 행동이 10년, 20년 지나서 저렇게 또 크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라고 이제 교육적 지도하는 데는 좀 이렇게 좀 함의가 있지만, 글쎄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너도 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연예인의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야, 진짜 잘 살아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부모도 네네. 공부만 잘하게 시켜서는 안 돼. 내가 뭔가 이런 그 생활지도를 정말 제대로 해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점에서는 상징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사실 그 공소시효 얘기도 지금
그 표혜림 씨가 국회 청원을 해가지고 입법 청원을 해서 그게 뭐 순식간에 청원이 올라갔어요. 국민의 분위기는 더 이상 학교 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는 전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명예훼손 여지가 여전히 계속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 가해자로 이제 하는 분들이, 가해자분들이 막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더 글로리는 막 거의 막 죽이고 뭐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사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고, 그건 드라마 속에서 어떤 송쾌하라고 나오는 것이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바람직할까,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죠? 제 생각을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과거의 어떤 학폭과 관련한 대안은, 뭐 제가 뭘 알겠냐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EBS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봤는데, 그 성인이 된 피해 학생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사과를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제작진에서 그 가해 학생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과거, 뭐 옛날에 몇 학년 친구가 피해를 좀 사과받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응하지 않으면은 그 출연은 못 해요. 근데 응하는 사람이 와요. 와서 그 찍은 거를 봤는데, 그 피해 학생이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그때 이렇게 하고 중학교 때 네가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래서 막 울어요. 근데 그 가해 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 근데 그게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사실 그건 약간 네. 미담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가해자들은 그 방송에 응하지도 않고 웃기시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몰랐던 사람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미미하고 자기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수많은 그 학교 폭력 사건들의 대부분은 언어 폭행이에요. 네. 네, 언어 폭행이고 집단 따돌림이고 이런 거고, 그게 뭐 그 피해자 아이가 괴롭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반성하고 화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전 있다고 믿어요. 네. 네. 그 학폭과 관련한 학폭 미투 이런 댓글들 보면은 진짜 뭐 대한민국에서 추방할 것처럼 댓글들을 막 쓰시잖아요. 얼마나 그 정의감을 느끼시고 네. 또 피해 학생이 안타까우면 그러신가 싶지만, 화해할 여지가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 화해 자리를 어떤 운동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성범죄 미투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학폭 미투 운동이 있잖아요. 그처럼 어떤 챌린지처럼 그 방송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그 한 사례만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피해자가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가, 왜냐면 직접 요청을 하면 그 과정도 상처고 이게 서로 이제 감정을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재자가 뭐 있어갖고 그 중재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가해자를 좀 설득을 해서 가해자가 깨닫고 반성하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그 고민이 있어요. 인정하는 순간 손해배상으로 연결이 되는. 이게 우리가 좀 약간 농담처럼 하는데 네.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네. 헬게이트가 열린다는 말이 민사소송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속으로는 양심이 찔리면서도 맞아요. 사과를 안 하는 나쁜 문화가 우리한테 있어. 근데 이거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왜 무슨 회복적 정의라고 하나? 네네네네. 그런 네. 거를 좀 개념을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맞아요. 특히 학교에서 네, 그 서로 깊게 논의하는 자리, 그러니까 양쪽의 부모님들과 네, 네. 학생들도 맞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덮자는 게 아니고 네. 예, 뭔가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적인 접근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맞아요.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이런 식의 태도로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네, 이제 담임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학폭 사안도 좀 담임이랑 신뢰가 정말 이렇게 잘 형성이 되고 라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이제 선생님이 처리하신 거를 이제 양 팀이 다 믿고서 의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도 정말 학폭이 없으신 선생님이 있어요. 정말 뭐 아이들끼리 싸우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하고 신뢰 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하고도 좀 래포가 잘 형성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교육적으로 지도하면은 그래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애를 미워할 리가 없어라는 게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잘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학폭이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아무리 선생님이 잘해도 이제 이렇게 선생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못마땅한 학생이나 부모들은 또 이제 그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안에서 좀 교육적으로 좀 지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차근차근 그 이야기해야 될 거리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냥 학교 폭력 문제 말고 학교 미투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선생님들의 교권 문제도 학교가 책임지고 네. 해 나가야지 될 문제고, 그리고 사실 그 학교 안에서 이게 뭐 애들이 그냥 놀면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 잘하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 굉장히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뭐 왕따도 쟤네들 문화인데 내가 어떻게 건드려, 이런 말들을 이제 학교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별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야 이렇게 덮어버렸을 때 그 분위기 속에서 더 큰 학교 폭력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에도 좀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이거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적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학교에서 은폐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세요? 일단 10년 전의 경험과 현재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10년 전부터. 네, 저는 경험했죠. 네. 네. 경험했고, 아마 이제 선생님들은 대부분 요즘은 그런 거 없어라고 하실 거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거는 저는 이제 가장 잊혀지지 않았던 게, 아이가 다쳐서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모님,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걔를 따로 불렀어요. 네. 그래서 너 왜 다쳤어? 했더니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의 담임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신고가 안 됐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네. 또 그 담임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완전히 다른 학교의 다른 선생님. 근데 그러니까 두 분의 답은 공통이었어요. 뭐냐, 가정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관여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동학대 감수성, 이런 어떤 그 인권 감수성이 되게 부족하구나. 또는 교사가 뭘 포착하면 내가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를 되게 민감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요즘도 그런 사건들을 맡고 있어요. 네. 근데 선생님은 아니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많이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왜 사건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네. 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아동학대나 뭐 이런 거를 다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되는.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생활부장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학폭의 절차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생님, 학폭 하지 말란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원하시는 거 말씀하세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자. 이런 게 사실 요즘에는 좀 이렇게 트렌드예요. 근데 그래도 좀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폭을 직접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다
머리로만 알고 있고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직접 겪으시면은 너무 이거를 당황하시고. 네, 당황하시고 실수도 하고 네, 절차상의 실수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서 네. 그거로 인해서 이제 역으로 고소당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참 안타까웠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학교에서는 정말 이제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은폐하지 않고 은폐하면 큰일 나겠다고. 여기 아까 비우시는데 아니 여기서 저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제가 또 공립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립 학교에서는 은폐하는 것이 정말 큰 범죄라는 것을 선생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그 10여 년 전보다 더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겠지만 그냥 이거는 제 경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언론에 나온 것만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가 자해를 했고 그 네. 자해를 한 거를 이제 다른 아이들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어갔고 담임 선생님 면담을 하셨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거 이제 심각하게 판단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가 음. 없었고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선생님이 저는 이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이 뭐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닐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교사의 눈으로 보면 선생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또 학부모나 그런 눈으로 이제 또 보면 선생님이 조금만 그렇죠. 더 네, 민감하셨으면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어떤 자해를 했다는 건 좀 그러니까 심각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 네네. 얘기를 들었으면은 부모님한테 알려드리고 즉시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로 약간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바로바로 부모님한테 알려주시고 또 학교장님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내 아이의 그 학교 폭력의 징후라는 게 있어요. 네. 굉장히 공통적으로 애들이 뭐 일단 부모님한테 잘 얘기 안 해요. 초등학생만 뭐 거의 얘기하고 초등학생도 남자애들은 또 잘 얘기 안 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얘기 안 하는데 애들의 징후가 뭐냐 학교를 가기 싫다. 그리고 맨날 어디가 그렇게 아프대요. 배가 아프다, 뭐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화가 나죠. 저 공부하기 싫었고. 예, 근데 알고 보면 뭔가 터지고 나서 그렇죠. 얘기하면 부모님도 다 눈물 쏟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몰랐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네. 특히 선생님들께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를 봤는데 공익 광고처럼 호소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런 거예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신고 의무자잖아요.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저도 주변에 저희 이제 아는 분이 네. 이제 그 신고를 하셨어요. 그 아동학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애가 당한 거를 신고하셨는데 그 부모님이 막 신고자가 누구냐고 학교를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행패를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은 근데 상황인 것 이거는 같아요. 의무를 과해놓고 보호를 네. 안 하면 그거는 저는 맞아요. 국가가 정말 맞아요. 잘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정말 그거는 네. 정말 책임을 지셔야 지금 될 얘기를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걸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저희가 너무 생각했던 시간보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교내의 꼭 학교 폭력 말고도요. 네, 얼마나 많은 그 공익제보할 게 있겠어요. 네. 뭐 입시 비리. 그 다음에 또 교내의 어떤 재정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문제들, 교사 채용에 대한 네. 문제들, 뭐 사학은 또 더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많은 내용들에서 공익제보들이 필요하다. 네. 뭐 이 점에 대해서만 변호사님이 조금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공익제보는 진짜 다양해요. 말씀하셨지만, 뭐, 아까 우리가 학교폭력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동학대에 대한 뭐 그런, 공익신고도 있고, 또 이제, 입시 같은 경우가 있죠. 입시나 아니면은 뭐 내신 시험에서 어떤 그러겠네요. 부정한 뭔가를 발견하셨을 때 그거를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학부모나 아니면은 교사 선생님이시거나 또는 이제 학생의 경우 이런 거를 발견하시면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일단 신고하시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할 교육 지원청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냥 교육청에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다 이제 네. 이첩을 좀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원칙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네. 내가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해도 돼요? 예, 해도 됩니다. 그럼 권익위에서 또 교육청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 입시 성적에 관한 부정, 그 다음에 또 사립학교에서 특히 많아요. 그 교사 채용에 대한 네. 문제. 그래서 뭐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회계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공사비가 내려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그 뭐 여러 업체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뭐 이런 네, 네. 지침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걸 위반해 갖고 특정 업체에다 하는 걸 내가 이제 목격했다. 뭐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하다가 알게 되셨다든지 뭐 이런 걸 발견하시면은 공익신고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공익신고라고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 걸 수 있지만 나아가서 이제 법에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희망이 있는 부분. 네. 그리고 약간 좀 그냥 시민들께 좀 호소드리고 싶은 부분이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면 네. 내 아이가 용기 내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부모가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학교를 둘러싼 공익제보, 특히 학교 폭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 변호사님과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